동생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교도소를 찾은 그녀. 그러나 썩어빠진 교도관들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림자 속 여왕의 완벽한 복수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밖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실, 옅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가 산화하는 시큼한 향기가 공기를 채우는 그곳에 차혜인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듯 오직 바스락거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존재했다.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헐렁한 스웨터. 그녀는 그저 먼지 쌓인 역사를 정리하는 존재감 없는 서지학자일 뿐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그림자라 불렀다.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의 고요함이 얼마나 치열한 과거를 덮고 있는 위장인지,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피와 죽음의 편린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의 진짜 이름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의 해외 파트 소속, 최정예 흑색요원에게만 부여되는 코드네임, 이클립스. 그녀는 지난 10수년간 지도 위에도 존재하지 않는 분쟁 지역과 적국의 심장부에서 국가의 가장 어두운 임무들을 수행해 온 살아있는 무기였다. 베이루트의 폭탄 테러 현장에서 VIP를 구출했고, 평양의 심장부에서 핵물리학자를 빼내왔으며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단신으로 구출해냈다. 그녀의 손은 책장을 넘기기 훨씬 이전에 이미 수많은 적들의 목숨을 끊었던 손이었다. 몇 해 전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모두 잃고 자신 역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후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국가는 그녀에게 막대한 보상과 명예를 약속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차혜인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늦둥이 남동생 차은우였다. 천재적인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대생 동생. 그녀는 자신의 피 묻은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이제는 동생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누나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녀의 위태로운 평화에 균열이 생긴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차은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차은우 씨가 의료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의료 과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개미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동생이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보름 전 은우는 지도 교수가 집도하는 대장암 수술에 보조의사로 참여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환자는 다음 날 갑작스러운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모든 책임을 인턴 과정도 채 마치지 않은 은우에게 뒤집어 씌웠다. 수술 중 은우의 미숙한 봉합이 출혈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은우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대한 병원과 권위 있는 교수의 증언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버렸다. 혜인은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음모이자 약자를 희생양 삼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이었다. 그녀의 동생은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이 나라의 썩어빠진 시스템 안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뿔테 안경 너머 먼지 쌓인 고서적을 향하던 흐릿한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던 암살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요했던 고문서실의 공기가
그녀의 움직임 하나에 서늘하게 갈라졌다. 그림자라 불리던 평범한 사선은 죽었다. 이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썩어빠진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 전설의 그림자 이클립스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남동생을 면회하기 위해 안양교도소로 향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는 조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옷차림을 골라 입었다.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티셔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예리함을 무뎌 보이는 외모 뒤에 감추었다. 적을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가 나를 얕보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교도소의 회색빛 정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소지품 검사와 신원 확인을 거치는 동안 교도관들의 무례하고 권태로운 시선이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마침내 도착한 면회 대기실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노부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젊은 아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교도관들. 그녀의 차례가 되어 면회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사건은 시작되었다.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오태식이라는 명찰을 단 중년의 교도관이 그녀의 신분증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 보자 차혜인 씨. 동생이 아주 큰 죄를 졌네. 의사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건 뭐 살인자나 다름없구만. 쯧쯧.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오태식의 신경을 긁었다. 근데 누나는 아주 반반하게 생겼네. 동생은 저 모양인데 누나 덕에 호강하겠어.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교도관들이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혜인의 혈관 속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본능은 눈앞의 남자를 3초 안에 제압하고 그의 목뼈를 부러뜨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그녀의 최우선 목표는 동생을 만나는 것이었다. 면회, 언제쯤 가능합니까? 혜인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오태식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글쎄, 지금 면회 신청이 많이 밀려서 말이야. 오늘 안에는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좀 신경 써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안 그런가, 김 계장? 옆에 있던 김 계장이라는 자가 음흉한 눈빛으로 혜인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요. 우리 오 계장님이 힘 좀 써주시면 독방 면회도 가능하죠. 동생이랑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들의 요구는 명백했다. 뇌물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바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혜인은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서류 밑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 치욕은 반드시 몇 배로 되돌려주리라. 돈을 확인한 오태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진작 이랬어야지. 자, 따라와요. 그는 혜인을 데리고 일반 면회실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작은 방으로 향했다.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불길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동생 데려올 테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오태식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밖에서 철컥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를 냈다. 혜인은 순식간에 독방이나 다름없는 공간에 갇혔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다. 그녀는 즉시 방 안을 스캔했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천장 구석에 달려있는 CCTV 카메라.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동생 은우가 들어왔다.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겁에 질린 걸음걸이. 불과 보름 만에 그녀가 알던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동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우는 누나를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다. 누나 나는 정말 아니야 억울해. 혜인은 동생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동생은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쇠창살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듯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은우야. 혜인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패닉에 빠져있던 은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도소 안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죄수들 사이의 폭력은 물론 교도관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오태식과 그 일당들은 집안 배경이 좋거나 가족들이 면회를 자주 오는 수감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돈을 바치지 않으면 가장 힘들고 더러운 노역에 배치되거나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벌방에 보내버리는 시기였다. 누나, 저 사람들 누나한테 이상한 짓 안 했어? 여기 면회 오는 여자들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제발 누나.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나 때문에 누나까지 험한 꼴 당하는 거 나는 못 봐. 은우는 자신의 안위보다 누나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혜인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그보다 너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해. 수술실에 CCTV는 없었나? 있었어.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날따라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 지도 교수님이 아마 미리 손을 써놓으신 것 같아. 증인도 없어. 모두가 교수님 편이야. 은우의 목소리에 다시 절망이 어렸다. 혜인은 동생의 손을 굳게 잡았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돼. 증인이 없으면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면 돼. 은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여기서 꼭 꺼내줄게.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줘.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돼.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은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는 누나의 눈에서 평소와는 다른 서늘하면서도 강렬한 무언가를 보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은우가 먼저 방을 나섰다. 잠시 후 오태식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추잡한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동생 만나니 좋았어? 자, 이제 우리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는 혜인의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다. 동생 보아하니 여기서 오래 버틸 놈이 아니더군. 우리가 좀 봐주지 않으면 아마 반송장이 돼서 나가게 될 거야. 물론 누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원하는 게 뭡니까? 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똑똑해서 좋네. 말이 빨라서. 오늘 저녁에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와. 그럼 내 동생 여기서 황제처럼 지내게 해줄 테니까. 어때? 어려운 제안 아니잖아. 그것은 명백한 성상남 요구였다. 혜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죠. 그녀의 순순한 대답에 오태식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인을 완전히 자기 소나귀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쪽지에 시간과 장소를 적어 그녀에게 건네고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섰다.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오는 혜인의 얼굴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법, 정의, 그런 것들은 힘있는 자들의 위선을 가리는 허울 좋은 장식일 뿐이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짓밟아버리는 것뿐이다. 그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품속에서 위성 암호 기능이 탑재된 특수 휴대폰을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과거 그녀가 몸담았던 조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혜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나다. 이클립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이클립스. 조직 내에서도 전설로만 통하던 이름이었다. 죽었거나 혹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알려졌던 그 이름. 무슨 일이십니까, 선배님? 남자의 목소리가 공손하게 바뀌었다. 내 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안양교도소에 있다. 그리고 그곳의 벌레들이 내 동생을 인질 삼아 나를 건드렸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를 애는 듯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을 준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내가 아주 재미있는 파티를 열어줄 테니 너희들도 구경하러 올 준비를 하도록.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파티가 될 테니까. 전화를 끄는 혜인은 운전대에 기댄 채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자 세상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었으며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림자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차혜인의 전화 한 통은 고요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상어떼를 깨웠다.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클립스라는 코드네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수행되는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목표가 된 자들에게는 종말을 고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다음 날 혜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그녀의 옛 후배이자 현직 최고의 해커인 헤르메스를 만났다. 그는 평범한 통신 수리기사로 위장한 채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벤과 함께 나타났다. 선배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잠깐의 외출이다. 일 처리가 끝나면 나는 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생각이야. 혜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녀의 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정교하고 신속했다. 첫 번째 목표는 눈과 귀의 확보다. 헤르메스는 밤을 틈타 안양교도소의 통신망과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다. 교도소의 모든 CCTV 영상은 이제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재생되었다. 동시에 또 다른 팀은 오태식을 포함한 핵심 교도관들의 숙소에 잠입해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들의 휴대폰을 복제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교도소 전체를 촘촘하게 올가매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오태식과의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였다. 혜인은 거울 앞에 섰다. 헐렁한 스웨터를 벗고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뿔테 안경을 벗고 옅지만 매혹적인 화장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면회객이 아니었다. 독거미처럼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판무 파탈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원피스 옷깃에는 브로치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가, 귀걸이에는 고성능 마이크가 달려 있었다. 선배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대신. 아니. 이 벌레들은 내가 직접 상대해야 해. 가장 달콤한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해줘야지. 그녀는 비릿하게 웃으며 약속 장소인 호텔로 향했다. 호텔방 문을 열자 술에 취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태식이 그녀를 맞았다. 이야, 제대로 꾸미니까 아주 죽여주는데. 진작 이랬어야지.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몸을 훑으며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혜인은 그의 손길을 피하며 미리 준비해온 최고급 양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급할 거 없잖아요, 계장님. 이 밤은 아직 기니까요. 그녀의 교태 섞인 목소리에 오태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자라고 확신했다. 혜인은 그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남자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 그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부추기자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이 구역에서는 내가 왕이야, 왕. 교도소장? 허수아비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수 하나 병신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내 동생도 내 손에 달렸어. 알지? 대단하시네요. 그럼 돈도 많이 버시겠어요. 하, 당연하지. 요즘 멍청한 것들이 돈 싸들고 와서 지 새끼들 잘 봐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는데. 그 돈의 절반은 소장님 상납하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짭짤해, 아주. 그의 모든 말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감시 밴에 있는 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오태식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혜인은 그의 술잔에 몰래 수면제를 탔다.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혜인은 그의 지갑에서 교도소 내부 약도가 그려진 수첩과 비밀 금고 열쇠를 꺼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다. 모든 목적을 달성한 그녀는 넥타이가 풀어진 채 널브러져 있는 오태식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파티는 이제 시작이야, 벌레야. 그녀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심판을 위한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오태식에게서 얻어낸 정보와 교도소 곳곳에 설치된 도청 장치, 그리고 복제된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나 부조리의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였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교도소장 백철민은 교도소를 자신의 왕국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마약, 도박 등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교도소 내에 온갖 불법 물품들을 유통시켰고 죄수들을 노예처럼 부려 사적인 사업을 벌였다. 가석방 심사나 외부 진료 등을 미끼로 수감자 가족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는 것은 일상이었다. 오태식과 그 일당은 그의 충실한 수족이자 이 모든 범죄의 실행자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생 은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이었다. 해킹을 통해 확보한 지도교수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는 그가 자신의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병원 고위층 및 법조계 인사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교도소장 백철민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고 은우를 특별 감시하며 압박해달라는 청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우는 처음부터 거대한 카르텔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혜인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동생을 구하고 저질 교도관 몇 명을 벌주는 것을 넘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썩은 뿌리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 작전을 설계했다. 이름하여 판도라의 상자. 작전의 핵심은 그들이 가장 큰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하는 현장을 덮쳐 모든 증거와 함께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도청을 통해 그들이 며칠 후 교도소 내에 폐쇄된 작업장에서 외부 조직과 마약을 거래하고 그동안 챙긴 뇌물을 분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혜인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 함께 일했던 현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핵심 인물이 된 후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익명으로 넘겼다. 증거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경악한 검찰은 즉시 특수수사팀을 꾸려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작전 전날 밤 혜인은 동생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은우야. 아주 조금만 더 견뎌주렴.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될 거야. 약속할게. 그녀는 편지를 동생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마지막 무대를 위해 움직였다. 이번에 그녀가 위장한 모습은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재력가였다.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한 태도, 거액의 돈 가방. 그녀는 교도소장 백철민에게 직접 접근했다. 당신들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그녀의 제안에 돈독이 오른 백철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거래 현장으로 초대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작전 당일 밤 교도소 내 폐쇄된 가구 공장은 범죄자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 교도소장 백철민과 오태식 일당,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마약 조직원들이 거액의 현금과 마약을 앞에 두고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투자자를 자처한 차혜인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거래 규모가 생각보다 작군요, 소장님. 이 정도로는 제 성에 차지 않는데. 혜인의 도발적인 말에 백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요? 이 정도 물건이면 강남 일대를 한 달은 쥐고 흔들 수 있는 양인데.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의 모든 것입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을 제가 관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탕, 탕, 탕. 공장의 모든 유리창이 깨지며 섬광탄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검찰 특수수사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범죄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후였다. 백철민과 오태식은 경악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혜인을 바라보았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오태식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에 쓰고 있던 화려한 가발과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다.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을 성희롱하고 모욕했던 초라한 행색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파티는 즐거웠나, 오태식 계장. 혜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놈들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 순간 오태식의 뇌리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자신이 상대한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특수수사팀이 모든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물들을 압수했다. 교도소장 백철민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여자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절규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검찰 수사팀장이 혜인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그저 억울한 동생을 둔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일 뿐이야. 모든 공은 대한민국 검찰에게 돌리지. 혜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정의의 실현과 동생의 구원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안양교도소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 고위층과의 유착관계까지. 하지만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결정적인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를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 칭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차은우의 재심이 열렸다. 혜인이 넘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지도교수와 병원의 모든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은우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고 굳게 닫혔던 교도소 문을 걸어 나왔다. 교도소 정문 앞, 은우는 햇살이 눈부신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누나 혜인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누나. 가자, 은우야.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혜인은 동생의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은우 역시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누나가 평범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몇 달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은우는 복학하여 다시 의사의 꿈을 키워나갔다. 비리에 연루되었던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혜인은 다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실, 그림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어느 주말 오후 은우는 도서관으로 누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첫 월급으로 산 따뜻한 스웨터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누나, 이거 고마워. 그리고 존경해. 혜인은 말없이 스웨터를 받아들고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 것이다.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모르겠지만 그녀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의 빛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살아갈 것이다. 전설의 그림자 이클립스는 그렇게 다시 한번 고요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